그렇다는 이유로 이제 바이탈과 지원 기피가 계속 있어서 재작년에 이미 모든 소위 필수 효과들은 좀 미달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소위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기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작년 4월부터 이제 무조건 응급환자 수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의사면 취소법도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그리고 전공의가 피의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전공의가 단기간에 10명 이상 해서 작년에 수령 포기한 전공의가 20명 이상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대동맥 감기 못 줬던 1년차 전공의가 또 징역형을 6개월 받았고요. 이러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이제 올해 지원율은 더 이제 떨어져서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서 아마 거의 이제 소위 필수 효과는 이제 공공 지원율이 0%대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와중에 이제 더 악화되게 이제 금년 1월에 응급실 수용 혼란 고지 관리 효율 지침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응급 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었죠. 하지만 배후 진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과밀한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 처치 후에 상황 지도를 연락한 시점 이후에 완전 면책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칭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위험한 응급실 근무 환경 그리고 환자 분류나 이송 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이탈하는 원인은 지속적인 만성 저수가로 인해서 인력 부족을 이제 의료진의 자부심으로 극복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자부심을 상실하게 된 의료진들이 이제 탈출하고 지원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감소하게 되면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더 올라가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어떤 낙수의사나 업무 개심 영향 그리고 이제 사회 불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각되면서 자부심을 더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잃어서 이런 사법 리스크나 속가 그리고 사회적 불신 이런 것들을 빨리 되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는 얼마 안 가서 멸종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진의 자부심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가를 올려줘야 할 텐데 사실 의료진의 자부심과 전문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 사회적인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자부심과 전문성 인정하는 것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몇 배 더 쏟아부어도 돌이키기 어려울 그럴 지경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 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료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을 빨리 국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제보험 특례에서 환자 사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의료 분쟁 조정 절차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이 들어가게 해놓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의사의 전문성이나 그 의사의 치료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쟁 조정 절차나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과정에서
그 의료계의 그 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자문이 이루어지고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의료인 신뢰를 회복해야 돼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을 조절하고 중증 배우 진료 역량을 강화해서 응급실의 위험한 진료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시면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제 환자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진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이 절차가 시작되도록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신청하는 데 시작되도록 되어 있고, 이거의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분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바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조정중재원에서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료사고가 아니고 명백한 경우는 이제 시작되지 않지만, 하지만 중증 장애나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 중재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할 그럴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증 장애나 그 사망하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하나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절차를 보시면 감정부 구성에 의료인 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의료인이 어떤 사건에 배정이 되고 하는 것들의 절차의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이제 75%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남발이 된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의료행위하기가 너무 어렵고 신규로 이 분야를 선택할 젊은 의사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리지 못한 것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시 사망과는 살인과는 정반대의 의도를 가진 선한 행위로서 행위 자체 또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망하는 과정 중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개입해서 살릴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살인죄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 자체가 넌센스고, 질병의 사망률이나 합병률이 높은 질병을 돕는 의사일수록 살인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소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기소된다 하더라도 의료인 과실 유무 판단 시에 필수적으로 최고 수준의 실력과 체력과 희생 정신을 갖춘 의료진이 최고의 적정한 안전한 환경에서 이룩할 수 있었던 치료적 성과를 기준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판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의 상황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건당국의 개선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환경 요인은 도착 시 환자의 상태나 의료인 능력과 업무부와 의료인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배치될 수 없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밀화나 협조 여부,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원의 자문 절차도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법원이 가까운 병원에 간접적으로 이제 MOU를 맺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는, 의료사건의 자문을 하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자문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자문의사 의견이 좌지우지 않도록 누가 자문을 할 것인지 이것 자체가 각 분야나 그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학회 법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분쟁 당시 그때 근무자의 어떤 환경평가에 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 도구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열심히 해서 살렸는데 희비력 대성 판결을 받거나 심정지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느라고 15분 동안 의무기록을 보지 못했는데 기록을 못했다고 이런 판결이 나는 것은 최적의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 결과를 기준으로 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 똑똑한 전공의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개설한 청진기사라니까 거기 그 선생님이 그걸 갔다 왔는데요. 한국의사 기소율이 일본의 14배, 영국의 580배, 독일의 26.6배라고 합니다. 이 빨리 해결이 신속하게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형사 절차 진행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민사의 손해배상을 또 들어가는 이중으로 또 이렇게 의료진이 힘들게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의료사고 특례법 법안에 사망의 경우에는 중상해나 일반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소권이 없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안이 나오니까 또 이제 사회적 여론이 또 안 좋게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의료소송 판결을 보시면 영국에는 의료사고 전담 경찰 수사팀이 있고 그래서 세세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과실이 크지 않을 경우는 그냥 뭐 벌금이나 경고형 정도로 끝나고 미국은 의료 과실 자체의 형사처벌이 거의 없다고 하고 일본도 역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은 과실치상 처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료사고 전담 경찰 수사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래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환자 관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밝은 면들을 좀 많이 기사에 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과 일반 국민 그리고 의사들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의료정책을 수립하거나 신병원의 보험 심사를 하거나 수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후 진료를 포함한 인력 확충과 근무 조건 복지 개선 그리고 해서 안전한 노동 환경의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저수가를 극복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업무 개시 명령도 지금은 보건복지부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절차, 투명한 절차나 어떤 그런 결정 절차가 없이 그냥 복지부 단독으로 그렇게 한 순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 개시 명령은 현재의 업무 개시 명령도 이 법안 자체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발령 전에 국회에 동의를 거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절차가 적재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나 이런데 전시 같은 그런 진짜 그 최상급 국가 재난 상태 이런 때가 아니면 관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은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그 IT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 지식이 검색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의학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의료 지식을 하고 의료 행위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공무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하는 이런 밝은 면들을 언론에서 많이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사들이 말을 하는 걸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여기 보시면 교수님이 평생 필수 의료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교수님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국종 교수님 말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약물의 금지 조항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약물의 부작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법원에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 약을 쓰기 어렵게 해서 저희 의사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침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불신들이 극대화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의사들이 팔부림하는 당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개선을 위해서 기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응급의학을 선택했는가? 이제 응급의학의 데모이신 틴티넬 선생님이 이제 2008년에 백스코에 저희 한국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every time, everything to everyone. 이 얘기는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마음이 있고 의학 지식이 있고 술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실 토르가 가지고 있는 불사신의 능력이나 그리고 저기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그리고 초능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의 인정과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런 사회적인 인정 속에서 저희의 역할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단계별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증 환자 이용 제한을 위해서 정계에서 결단을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우선 정치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그리고 후세에 살아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좀 정계에서 누군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가 조정은 현재 진료과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에 다 필수 상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이나 긴급한 응급 상병 기준으로 수가를 조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 기준으로 하면은 영상의학과나 정신과 예를 들어서 좀 수가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지원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파이 나눠 먹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상병 위주의 그 수가 상향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응급환자가 출동 이송할 때 민원이 두려워서 사실은 응급 비응급을 판단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이나 119에서 그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119 대원에 민원을 좀 눈감아 주시거나 면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광역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역별 번역 상황실이 좀 있어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중증 응급 환자를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서 무조건 수용했을 때 응급처치를 다 하고 나서 상황실에 연락을 한 시점 이후부터는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 중에서 경증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시스템과 감염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까지는 133부가 좀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통폐합하면서 119 대원님들이 이제 전원할 병원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그런 힘든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상황 조정실 같은 것들이 운영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현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좀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요. 복지부 사무관님들이 2년만 하고 떠나시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정책별 담당자가 지정이 되시면 이제 조금 더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응급의료의 날 같은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의료계에서 조금 이제 수상을 하거나 또 위에서 좀 승진이나 상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상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저 왼쪽에 사진이 가려있는데 서민수 사무관님께서 저희 한 4년 정도 저희와 하시면서 2010년에 소아 전용 응급실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2015년에 사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근데 서민수 사무관님께서 이제 굉장히 좀 본인의 의사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2년 있다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해주시면서 좀 저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선숙 사무관님이 그걸 받들어서 윤한덕 팀장님과 같이 해서 저희 소아 전문 응급센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담당자 이름까지 있고, 이게 1986년부터 지금 모든 프로젝트나 정부 재정 사용한 것이 엑셀 파일로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클릭을 하면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진료도 사실 상급 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 절차를 적용해야 되고, 공직자를 위한 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면 별도로 설립해서 전용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소아의료 체계도 1983년에 일본계 미국인이신 상원의원 이노우에가 자신의 직원의 아이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한 걸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러한 인력 보충을 해서 하고 이제 적절한 근무 조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부심도 고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응급실 환경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지원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사실은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가의 재정이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업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모든 응급실이 다 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열고 이런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교대 야간 근로가 한혈관계 질환은 1.4배, 대사증후군은 무려 5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알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재정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법 기준이 아닌 중증 응급 기준의 상병 기준으로 숫자를 상향하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체계의 전면 재편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 응급 분야와 건강 증진 분야의 분야별 조세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상황인데 기업이 참여하면 뭐 혜택을 줘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 위내시경 가격이 15만 원인데 우리는 사람 내시경 가격이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중증 응급 위내시경은 뭐 몇십 배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환자실 원가 보존율은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급하게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